뭐 2, 30만 원대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혹시라도 용돈 생기면은 뭐 이런 주식 한두 주라도 한번 사놓고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주식 시장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걸 사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4, 내지 5% 배당은 주니까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 그 회사 주식 사가지고. 그러면은 그 반대로 이렇게 저금리 상황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면 좋아지는 회사도 있을까요? 금리가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네. 회사 차원에서는 좋죠. 아, 예.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레버리지를, 빌려서 네. 쓰는데. 네, 그런데 요새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뭐 가계 부채 문제 뭐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는 자금 잉여주체, 가계는 금융회사에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이 많거든요. 네. 기업은 빌려 쓴 돈이 많고요. 금리가 오르면은 가계는 이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가계는 왜냐하면은 부채보다 금융자산이 2배 정도 많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은행에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은행 금리가 오르면은 뭐 이익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가 부실해질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은 상대적으로 좋았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나빠진 거죠.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데는 뭐 은행에서도 하나도 안 빌려 쓰고 채권 발행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회사채 신용 등급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회사는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소득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가계처럼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 한국에서 조사해보니까 2,500기업 중 작년 통계인데요. 39%가 이사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 미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39% 기업이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기업들한테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좋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서서 이제 그 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그 저금리 시대? 장기적으로 약간 저금리를 전망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 배당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금리가 앞에 떨어질 것이다. 뭐 내년, 내후년 갈수록 저는 장기적으로 금리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이 그림 보시면요. 제가 그 2008년, 9년에는 은행 저축성예금리가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이때는 그냥 은행에다 돈 맡기는 게 더 나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코스피 배당 수익률 은행 이자보다 2배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계속 기업들한테 배당을 주라고 좀 권유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한류세대라고 3년간 실시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그게 뭐냐면요. 국민소득이 생기면은 이 가계가 가져가고 이 빨간 막대입니다만 파란 막대 기업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가계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업 비중은 늘어났어요. 가만 보니까 기업은 부자 됐고 가계는 가난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늘려달라. 그거 안 하면은 법인세를 올리겠다. 이게 기업소득 한류세대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 배당 성향이 많이 높아져 버렸어요. 사실 2019년까지는 그 이전 보니까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한 17%였거든요. 기업이 순이익 중 한 17%를 배당을 줬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지금 배당 성향이 거의 34%거든요. 물론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아까 KT 같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배당 투자는 좀 그 가격 변동이 좀 덜 심하고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배당이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생존해야 되죠. 그렇죠. 배당만 더 샀는데 그 기업이 없어지면 뭐 배당이 뭐겠습니까? 근데 KT 같은 주식 뭐 10년 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되다 보면은 그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상상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 내지 5% 배당은 주니까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 그 회사 주식 사가지고 4 내지 5% 배당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주시장이 좋든 나쁘든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배당 성향 그런 게 낮고 좀 배당에 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가지고 국민연금도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해서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배당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문화가 마련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이 지금 주주 환원운동 그걸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회에 있는 회사 가보니까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뭐 발언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주주 뭐 배당 좀 많이 해라. 네. 예, 그리고 한 분께서는 나도 당신네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전서 오셨어요. 일부러 그 주주총회 참석하러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CFO 당신은 왜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막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CFO가 예, 앞으로 주식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주들이 뭐 주주 배환 운동 뭐 그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앞으로 주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주한테 더 덜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개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약간 선진 그런 자본주의로 가면서 그런 좀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더 커졌으면 또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기차 시장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책에서 이 전기차 시장과 함께 또 장기적으로 유망한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장기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게 어딘가요? 저는 바이오 헬스 케어 그쪽 산업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번 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과거 패스트 같은 이런 흑사병보다는 훨씬 의료 과학 기술이 발전되어 덜 죽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병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 헬스케어는 또 다른 또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원래 성장 산업이었지만 더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쪽도 워낙 그 불확실성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뭐 제 친구가 돈 많은 친구가 어떤 그 바이오 하나를 사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회사 사정을 잘 알고 그 회사 뭐 내부 사정 뭐 그 신약 개발 그걸 잘 한다고 샀는데 그게 폭락했거든요. 임상이 약간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랬나요? 예, 뭐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처럼 저 바이오는 종목 선정할 때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바이오도 종목보다는 전체가 ETF. 근데 바이오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떨어졌는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지수로는 충분히 떨어졌지 않느냐. 예, 그리고 갈수록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산업들이 계속 성장 산업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식시장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걸 사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바이오 산업에서도 그래도 좀 실체가 있는 것을 투자하자.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사실 제가 그 주식 뭐 2, 30만 원대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혹시라도 용돈 생기면은 뭐 이런 주식 한두 주라도 한번 사놓고 기다려봐라. 그리고 주식시장 공부해라. 물론 삼성과 바이오로직스가 절대적으로 바이오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제품 제약도 많이 생산해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는 전 세계 유명한 CEO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경영했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전 세계 유명한 CEO들 경영했을 때 그 회사 시가총액보다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들 그 부회장은 뭘 가지고 아버지를 본받을까. 반도체는 이미 커질 만큼 많이 커졌죠. 그렇죠. 그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안 늘어날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앞으로 성장 산업이 바이오일 것이다. 헬스케어일 거다. 그러면은 삼성그룹 중에서 어느 한 회사는 성장할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 것인가. 그때 사실 적자가 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런 주식 사가지고 우리 바이오 산업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데 이것도 100만 원 넘었다가 최근에 뭐 70 몇만 원대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런 거는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이오가 확실히 이제
성장 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개별 기업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러기 힘듭니다. 워낙 리스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정말 내가 잘 아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ETF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또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전망을 하실 때 물론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모델링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약간 중요하게 항상 보는 지표가 몇 개 있잖아요. 즉 주식을 약간 좀 전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 때 내지는 늘릴 때 꼭 봐야 되는 경제 지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일평균 수출이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으니까 일평균 수출 뭐 10일 단위, 20일 단위로 발표되니까 그게 제일 빨리 발표되니까 그걸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일 때는 두 가지예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물론 주가가 떨어졌지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주가하고는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 꺾이면은 주식 비중 가감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때 이거는 경기 확장 국면 후반이나 경기 정점 무렵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경기 확장보다 미리서 오르죠. 그래서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때 주식 비중은 가감히 줄여야 된다.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르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떨어지다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좀 올라가면은 물가도 뒤따라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주식 비중은 가감히 늘리는 시기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언제 돌아오느냐. 그런데 그거는 사실 누구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예측 모델로 그걸 예측하는데 그게 저는 내년 하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요? 그래서 지금 참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가는 게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 연간으로 전망할 때는 우리나라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주가 추정하는데 올해 적정 주가 한 2,900 정도 나와요. 근데 2,600이니까 물론 주가라는 것은 가대평가, 가소평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가소평가 국면이거든요. 이런 국면에서는 좋은 주식이라면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새는 저 주식시장 좀 직접 보지 마시고 가격표도 보지 마시고 이게 저 1년 후에 1년 반 후에는 또 내가 상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기다리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정말 좀 길게 봤을 때 내년 하반기 그때면 약간 좀 주식이 시장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니까 물론 이게 이제 짧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1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만 우리가 또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잘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또 괜찮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여유 자금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더 산다면은 당연히 더 또 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 가까운 친척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진짜요? 되게 오랜 기간 계속 투자를 그냥 오랜 동안 투자했죠. 장기적으로 보고요. 뭐 제 가까운 친척이니까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처럼 우량주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계속 사놓으시면은 돈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뭐 길게 봐서 1년인데요. 뭐 1년 정도가 그렇게 한 번에 사시지는 마시고 이런 시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저는 그때 좀 더 비중을 늘린 시기라는데요. 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확실한 거 하나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명목 GDP 이상으로 오르거든요. 명목 GDP가 과거보다는 저 성장 속도가 둔화됐어요. 우리나라 명목 GDP가 뭐 최근에 추정해 보니까 한 3% 정도 그게 잠재 능력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주가는 5% 코스피는 오르고 종목별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에 빠지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명목 GDP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이상으로 주가는 오른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그냥 좀 쳐다보지 말고 여윳돈이 있으면 조금 더 사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방금 말씀하신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또 우량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사모으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교수님께서 뭐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교수님 말 듣고 샀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다음부터 안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고 오늘 또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더 교수님의 지혜가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근 출간하신 책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희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